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현재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리고 지금의 하락세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실제 부동산 현장 요즘에 좀 어떤 분위기인가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중기소에 들어갔는데 네. 보통 이제 지도가 있잖아요. 네. 큰 지도, 네. 벽에 붙어 있잖아요. 네. 쭉 내려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탁 쌓아요. 네. 지금 이 지역이요, 여기가 입지가 좋은 곳이고 여기는 입지가 안 좋고 그렇습니다를 친절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뭔가 한산하고 조용하고 네. 어떻게 보면 싸늘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이제 부동산 공부하고 있는 이제 연구원들, 팀들이 있다 보니까 네. 매주 이렇게 전화를 많이 돌리거든요. 네. 현장을 전국을 다 가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랬을 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최근 한 2개월 동안은 급매물 거래가 조금 많이 됐어요. 그 이야기가 공통적으로는 많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거래가 조금씩 되고 있긴 한데 누가 거래하고 있어요? 그쵸.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비율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즉 뭐 실거주자가 뭐 60%, 뭐 투자자분들이 40%, 또 어떤 지역들은 뭐 7대3, 뭐 8대2. 이게 지역마다 그 분위기는 사뭇 다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급매물이 거래되는 분위기도 지역마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전화를 많이 돌렸을 때 생각보다 많은 지역에서 거래가 조금은 일어났구나. 이제 그런 분위기를 조금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그러면 그게 거래되고 나서 또 거래가 계속 될까요? 지속적으로.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걸 이제 여쭤보면 이제 집주인들도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자꾸 매수세가 붙으니까 네. 이제 금액을 높여서 내놓고 있고 그러면 거래가 되나요? 물어보면 그래서 또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렴하다 싶은 것들은 거래가 되고 네. 조금 높여서 내놓으면 거래가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가 또 살짝 시작된 거죠. 정말 그 줄다리기라는 표현이 딱 적합하네요. 예전에는 아예 줄 자체를 안 잡아줬거든요. 네. 한쪽은 잡고 있는데 네. 한쪽은 안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뭔가 딱 잡아주니까 잡긴 잡았는데. 이걸 한번 당겨볼까?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줄다리기 상황이다. 그러면 램구님, 사실상 이제 부동산 사이클로 봤을 때 이 네. 부동산 흐름이 램구님이 보시기에는 어디쯤 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시나요? 사이클을 조금 더 조각조각 내보면 뭔가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다지는 구간, 네. 그 다음에 상승을 하는 구간, 그 다음에 상승을 계속 할 줄 알았는데 고점이 오는 순간, 뭐 꺾이는 순간, 그리고 하락을 하는 기간. 네. 크게 네 가지 이 구간들이 있다고 봤을 때 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와 있나라고 했을 때 이건 누구나 답변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을 바닥 다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표현하기 힘들고요. 네. 반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기 힘들고 네. 그 다음에 상승하다 고점 지은 건 이미 벌써 옛날 일이 돼버렸고 그렇죠. 지금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하락과 그 다음 이제 바닥 구간 그 사이쯤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바닥이 언제냐 이걸 너무 궁금해 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우리는 그 구간쯤에 와 있다 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하락장이 네.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조금 예측을 해본다면? 많은 분들이 그걸 기간으로 많이 따지더라고요. 네. 기간만큼 어리석은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광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락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들을 지금까지 10년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대신에 그 지역은 보합기를 많이 가졌어요. 보합 상승, 보합 상승. 그리고 어떤 지역들은 진짜 2년 동안 올랐다가 2년 동안 제자리 갔다가 또 올랐다가 반복되기도 하고 네.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간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또 하락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장기간 하락했거든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 이전 상황이 어땠느냐 거기에 따라 사실은 또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바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의를 좀 똑바로 해야 되는데 사실 오랫동안 보합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보합하면 보통 그게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그걸 바닥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 기간이 사실은 천차만별이라는 답변을 제가 드린 거였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 바닥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이제 좀 지역을 좁혀서 뭐 서울이라는 지역들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예상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하락을 멈출 수 있는 게 언제냐 이거를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게 멈췄다면 멈춘 기간으로부터 얼마나 더 횡보할 수 있는가 이것도 사실은 바닥 구간이에요.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저는 그 기간이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줄다리기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마치 낙하산이 없는 듯한 느낌으로. 맞아요. 근데 최근에 누군가 이 줄을 잡아주기 시작했잖아요. 뭔가 미세한 경쟁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 의미가 뭐냐면 더 이상 급격하게 빠지기가 조금 어렵겠구나라는 시그널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네. 다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얼만큼 오랫동안 행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한쪽에 힘을 세게 당겨야만 이게 그렇죠. 반등이 있을 텐데. 맞아요. 이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다 매수자인 거고 네. 또 매수자에 있어서 그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무주택자, 그쵸. 그다음에 제일 많은 포지션이 일주택자, 네. 그리고 이제 일부 다주택자가 붙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수요의 많은 부분들을 일주택자, 무주택자 분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다만 네. 이제 그분들이 정말 싼 것만 딱 거래하더라. 네. 급매물로 나오는 네. 네, 저가로 나오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요. 네. 이번 마트에서 1+1 큰 행사가 있을 때만 그냥 우르르 가서 줄 서가지고 이거 딱 제품 하나 사고 딱 가는 거예요. 네. 정말 거기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막 소비하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언제 그분들이 다 오시냐 이제 이거를 예상하기 힘든데 네. 어쨌든 아까 두 가지 포인트에서 첫 번째 이 부분은 단계가 슬슬 왔다라는 거죠. 왔다. 그 여기서부터 이제 보합으로 가는 기간들이 이제 펼쳐지겠구나. 네. 그게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봐야 되겠죠. 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가도 동시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 떨어지는 일이 램고님이 보셨을 때는 자주 있었던 일인가요? 뭐 자주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네. 종종 있는 일이죠. 아, 그래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해 볼 사항은 뭐냐면 네. 과거에 이제 우리가 매매 전세가 하락할 때는 항상 똑같은 패턴, 그 이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보통 이제 공급도 부족하고 그렇죠. 사람들 수요는 몰리고 그래서 집값은 올라가는데 공급도 부족하니까 전세도 같이 올라가는 네. 경우가 많이 있었죠. 이제 그러다가 그 거품이 이제 계속 쌓이잖아요. 네. 야, 무조건 사면 오르구나 갔는데 나중에 분위기가 급변했을 때 워낙 분위기 좋은 시기 동안 공급을 많이 했을 거고 이거 분양을 많이 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시간이 지나서 입주장이 도래하고 공급이 겹치면서 흐름이 이미 바뀌었고 심리가 바뀌었을 때 그때 이제 매매 전세가 동반 하락하는 경우가 흔히 많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매매는 하락하는데 전세가 하락하지 않거나 오히려 오르거나 네. 그런 경우가 특수하게 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과거 서울의 2009년부터 14년 동안의 기간이죠. 매매랑 전세가 같이 오르다가 전세는 안 오르는데 매매 혼자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네. 전세가율이 30%까지 떨어질 때까지도 매매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네. 과거에. 네. 그러다가 매매가 꺾이는 거예요. 전세가 30%인데 전세가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어디로 내려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면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도 과거 서울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80%, 90% 심지어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사두기에 참 괜찮은 그렇죠. 그런 이제 시기들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매매 전세가가 떨어진 이유가 과거와 현재는 그 이유가 좀 다르다고 봐요. 모습은 비슷한데 네. 결과적인 모습은 둘 다 떨어졌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이유가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전국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 절반은 공급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근데 절반은 공급이 적은 지역도 있어요. 지금 한 2년 동안. 네. 근데 그 지역이 하나같이 다 매매 전세가 동반 하락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금리를 너무 가파르게 끌어올렸잖아요. 네. 그걸로 인한 역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금리로 인한 역효과다. 네.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도 공급이 없지만 과거에 한 3억 정도 전세가가 됐다고 형성됐을 때 네. 그 중에서 한 60, 70%를 대출을 일으켜서 그 매달 그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옛날에는 뭐 한 50만 원 냈던 거가 시간이 지나서 금리가 올랐더니 2배로 내야 되니까 아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수요가 쫙 쪼그라든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공급이 많아서 전세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과거에는 사실 이렇게 고금리 갑자기 끌어올던 시기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입주 물량에다가 이 금리 변화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요. 실제로 램고님 이게 집값의 하락폭보다 전세가 하락폭이 더 심한,
더 네. 급격한 네.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또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전세 거래량이 또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램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과 어떻게 보면은 네.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전세의 흐름을 조금 어떻게 저희가 봐야 할까요? 매매 가격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오히려 전세 가격을 예상해 보는 건 조금 더 쉬워요. 아. 물론 이것도 어렵긴 한데 네. 매매보다는 쉽다는 어. 거예요. 왜냐하면 매매는 내가 갖고 싶은 그 수요에 네. 의해서 결정되지만 네. 전세 가격은 내가 살고 싶은 수요에서 결정되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내놓으면 누가 거기 안 들어가 들어가죠. 살겠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의 향방을 체크할 때 중요한 건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네. 보통 이제 신도시에 보면 전세가율이 전세 가격 자체가 어떨까요? 전세 가격 자체가 낮죠. 왜냐하면 공급을 많이 하니까. 아, 공급이 많으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보통 신도시가 좀 외곽에 있다 보니까 입지도 조금 부족하고.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세 가격은 정직하게 저는 대학교 순위라고 보거든요. 네. 서울대는 그 입학 성적이 높아야 되고 조금 더 떨어지는 학교는 점수가 낮아야 된다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 요소가 입지일 텐데 그럼 입지에 따라 전세 가격은 결정된다고 봐요. 네. 어디는 10억, 8억, 5억, 4억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건 너무 당연한데 그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네. 지금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 변화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는 전 첫 번째는 금리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공급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리 뭐 입지가 좋다 하더라도 네. 공급을 뭐 너무 많이 하면 집이 남아도니까 그렇죠. 떨어질 수 있는 폭이 거죠. 넓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좀 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 영향에 있어서 금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는데 여기서 전세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느냐. 네. 지금 이런 생각들을 또 사람들이 하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랬을 때 왜 떨어졌냐라고 보면 금리가 2%가 4, 5% 올라왔으니까. 그럼 앞으로 전세가가 더 떨어지려면 대출 금리가 네. 5%가 7%, 8% 올라가면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럴 확률이 조금 낮잖아요. 그렇죠. 유지될 수는 있겠으나 네. 확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를 조금 더 정상화를 좀 빨리 내려주면 네. 반대로 전세 가격은 반비례 관계로 또 서서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변수, 그 지역마다 다른. 그러니까 금리는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미치는 영향이고요. 네. 이 공급에 대한 건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지역별로 그 지역에 앞으로 입주가 얼마큼 많냐에 따라 또 전세 가격이 또 이렇게 결정될 것 같아요. 아. 금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고정된 변수로 봐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 고정된 변수. 왜냐하면 더 올라갈 여지가 낮은데 네. 그렇다고 갑자기 내린다는 보장도 별로 없고 없죠. 그렇게 일단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네. 높잖아요. 그러면 변동이 매우 큰 게 뭐냐면 입주 물량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는 다 높기 때문에 네.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이 현재 전세 가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는 다 높으니까 네.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지금 서울의 이제 뭐 강남 같은 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전세 가격을 보면 한참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 전세가율 자체가 네. 뭐 35% 막 이렇게 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지금 앞으로 입주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 입주하고 나면 또 소초역 또 입주한대요. 같은 생활권이거든요. 네. 따지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계속 전세가 눌림당하면서 한동안 또 이렇게 횡보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작년도 공급이 별로 없었고 올해도 공급이 없는 지역도 일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다. 네.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입주 물량이 500세대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사실은 굉장히 적은 수치였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전세가가 하락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두 가지 요소 중에 네. 금리가 급등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이런 지역들은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강남처럼 막 전세가가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네. 이제 서서히 조금 높여서 내놓는 분위기가 네. 조금씩 보이는 지역인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극과 극으로 많은 거죠. 최근에 전셋값이 좀 크게 하락하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0% 붕괴가 임박했다 이런 뉴스도 봤거든요. 네. 아, 그러면 아직까지는 부동산 바닥이 아닌 걸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전세가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 대단히 도움 주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서울에 있는 전세가율이 뭐 50% 붕괴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기는 한데 50%면 적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50% 붕괴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뭐가 진실이냐? 그 기준이 없으면 이게 판단이 어렵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 원래 서울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50이었어요. 평균적으로. 네. 네. 다만 이제 높을 때가 너무 높았던 시기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건데 어제 정상이 왔네? 정상이 왔네. 그러면 이 정상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걸 붕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가 아니라 네. 그게 이제 정상이네. 물론 여기서 전세가율이 더 올라가면 이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집을 안 살려고 할까?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데 거품이 어떻게 보면 사용에 대한 가치가 70%가 되면 사실은 거품이 되게 적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더 올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서울이라는 입지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적정선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낮을 때는 네. 전세가율이 네. 30%까지 내려갔었고 네. 높을 때는 서울 평균 70%까지 올라갔었단 네.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딱 가운데 있거든요. 가운데 있네요. 예,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사실 우리가 지금 체크하는 기간들이 굉장히 넓은 기간이 아니라 고작 10년 이내 그 네. 지금 평균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사실은 금리가 엄청나게 급등했던 시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입주 물량에 의해서 이게 과연 적정하냐 이것들을 체크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전세 가격이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한 게 사실은 금리 영향이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제 전세 대출을 했는데 대출 이자가 정확하게 2배 이상 올라가니까. 네. 다르게 얘기하면 전세 가격 자체가 사용에 대한 가치라는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은 그 사용에 대한 가치에도 거품이 굉장히 많더라. 변동성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전세가는 잘 안 떨어질 거고 전세가가 높은 지역들은 그만큼 거품이 없어서 뭐 유지가 되는 거다. 유지가 될 혹은 거고 더 올라가거나. 네, 뭐 이렇게 되게 긍정적으로 좋게 판단하는데 사실 여차하면 전세가는 바로 떨어질 수 있다. 입주가 있어도 떨어질 수 있지만 입주가 없어도 심지어 떨어질 수 있다. 그걸 최근에 우리가 지금 경험한 거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랬을 때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생각하던 그 전세가율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지금은 금리라는 변수가 크게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멀쩡한 지역도 그냥 금리가 올라가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그래서 전세가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이게 무슨 바닥이다, 아니다, 그런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제 공급을 계속 하잖아요. 네. 10년 동안 공급하거든요. 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한 번도 높았던 적이 없어요. 근데 가격은 계속 올랐잖아요. 네. 물론 최근에 한 1, 2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 이전 기간 동안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세가율이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라는 전제를 깔고 전세가율을 쳐다보면 전혀 적용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전제 자체를 조금 바꾸는 게 조금 필요하긴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세가율은 금리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특이하게 해석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강남이 전세가율이 50%, 40% 더 떨어졌다고 해서 그 예전의 그 위험도하고 같다라고 판단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희는 전세도 이렇게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는 걸 경험하지 못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잘 못했죠, 네. 사실은. 근데 지금 딱 얘기해 주시니까 전세가는 충분히 변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 지금 네. 상황이.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램구님께서는 항상 이제 데이터 같은 것들 다 확인을 하시잖아요. 근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일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혹은 네.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의 시세를 매번 확인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매일매일 상황을 체크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부동산의 이 바닥을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점을 최소한 3개를 찍어야 이 3개 중에 어디가 바닥이었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점 3개를 찍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부동산 주식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뭘 확인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매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시세를 확인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한 3개월을 했어요. 네. 해봤더니 뭐 3개월 전에는 뭐 10억 했었는데 그 전달에는 9억을 하는 거예요. 나와 있는 매물이. 네. 이번 달에 전화했더니 뭐 또 1억이 늘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럼 이거는 바닥이 없는 거죠. 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10억, 9억, 10억이 찍혀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러면은 9억이 바닥이었어요. 3개월만 놓고 보면 9억이 바닥이라고 네. 표현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거를 인지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들을 체크 안 하고 네. 가만히 있으면 언제 바닥이 올까라는 시그널이 이렇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경향이 있고 맞아요. 사실 그게 너무 두리뭉실하잖아요. 네.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결국은 스스로 하는 게 좀 필요한데 저는 그냥 띄엄띄엄이라도 관심 있는 지역에 전화 정도 돌려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네이버 부동산 이렇게 우리가 그냥 클릭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네. 거기는 허수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매도 집을 내놓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8억에 내놓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인터넷에 떠버리면 그 가격 밑으로 사람들이 줄 서버릴까봐 요거는 그냥 10억으로 올려주시고 오면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현장에서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손품을 가지고 매물이 이 정도네 하고 뭘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전화를 정기적으로 돌리거든요. 돌려서 좀 분위기가 어떻다, 실제 거래가 이제 얼마에 됐는지, 누가 거래를 했는지, 왜 그 가격에 팔았는지 이제 이런 디테일함들도 좀 물어보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그냥 중요한 변수를 그냥 탁 체크할 수 있는 거 알려주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작년에서 핵심 키워드, 그냥 핵심 키워드만 잡으면 돼요. 네. 핵심 키워드가 작년에는 뭐였냐면 금리였죠. 금리가 도대체 고점이 어디까지냐. 그렇죠. 이게 모든 걸 결정하는 큰 변수였어요. 언제까지 오를 건지.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상단이 살짝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중요한 변수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금리만 매달 체크하는 건 바보예요. 네. 사실은. 네. 이게 매달 0.75 이렇게 올라갔을 때 체크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금리가 높은 건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결국은 줄다리기의 결과물이 뭐냐면 거래죠. 네. 거래량을 체크하는 게 기본이죠. 거래량. 거래가 발생 안 하면 그 다음 거를 체크해 볼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에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거래가 없는데 누가 얼마에 내놨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관심 있는 지역, 관심 있는 아파트의 거래량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이 거래량을 뭐 맨날 체크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냥 뭐 한두 달 동안 거래가 어땠는지 띄엄띄엄 살펴봐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체크하라고 한다면 호황기 때 같은 경우는 거래가 별로 없으면서도 시세가 빵빵 오르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많다고 해서 막 오르고 없다고 해서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네. 거래가 없으면서도 오를 수 있고 네. 그 반대일 수도 있고 네. 그 거래량이라는 게 이게 정비례 반비례 관계가 없는 변수예요. 다만 지금은 바닥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게 끌어올라가려면 거래가 없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당연히.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로 거래가 조금 발생하는지 좀 봐야 되고 네. 그 거래량이 과거 좀 평균 대비 얼만큼 많은 수치인가 그것들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한 개를 더 본다고 하면 네. 지금 현재 그 거래는 왜 일어나는가 도대체 저는 그걸 결정하는 변수가 심리라고 보거든요. 누군가는 그걸 사도 괜찮겠다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 정도를 사실은 KB에서 매달 발표해주고 있거든요. 네. 매도 우위 지수, 매수 우위 지수라는 어떤 수치를 가지고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을 막 내놓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내놨던 거를 걷어들이려고 합니다. 또 집을 막 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이미 수치적으로 다 표현이 되고 있고 그걸 그래프로 편하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좀 모호하다고 얘기하는 심리를 조금 어렴풋하게나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거래량 살펴보고 심리까지 살펴보면 좀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 두 개가 사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네요. 심리가 얼어 있다가 풀리면 그게 자연스럽게 거래로 발생하는 거라서 네. 그 두 가지만 좀 체크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정도는 사실 직장인분도 충분히 일하시면서 또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솔루션을 순식간에 이제 내놓으실 수 있는 이유가 램구님께서는 또 부동산 시장에 또 오래 계시면서 특히 현장에 대한 또 이 실시간 현황들을 굉장히 빠르게 또 파악을 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언제부터 부동산 시장에 계셨을까요? 제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 시작한 거 2011년도죠. 현금 흐름을 좀 만들고 싶어서 아파트로 월 세팅을 2개 했던 게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거래를 하고 나서 잔금 칠 때부터 이미 시세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이걸 내가 안 하면 한편으로는 돈을 잃는 걸 수도 있겠구나. 제 자리가 아니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국을 저는 조금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1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어요. 안 그래도 하락장 아니었나요? 네, 하락장이었고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지금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 아닌가? 네. 과도한 공포가 팽배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저는 조금 더 움직이려고 노력을 조금 했던 것 같고요. 저도 불안한 건 똑같은 입장이긴 한데 네. 제가 했던 선택은 뭐냐면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그 지역은 이미 아파트 가격이 2년 만에 3배가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 5년 동안 오를 그 상승 비율을 그 지역은 2년 만에 다 달성을 해버렸다. 네.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여기는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강심장이고 뭐 해도 여기는 안 되겠다. 이렇지 않은 지역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흐름이 왔을 때 내가 먼저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지역을 넓혔더니 그게 이제 가까운 부산이었고 울산이었고 대구였고 구미였고 포항이었고 순천, 광양, 광주, 원주까지 쫙 이렇게 지역이 조금 확대됐던 거거든요. 네. 역시 다 지역마다 흐름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신기하게도. 네. 그렇게 해서 저는 항상 많은 지역이 오르고 많은 지역이 하락을 겪었지만 최대한 사이클 상에서 바닥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투자를 좀 많이 이렇게 해온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2011년도에 사실은 과도한 공포가 팽배했을 때 저는 사실 매주 톨게이트를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친구 전화 오면 어디야? 나 지금 포항 톨게이트 지나가고 있는데 맨날 그런 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타이밍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준비 기간이 있고 실행 기간이 있잖아요. 네. 상승기 때 그때 준비하고 실행하면 고점에 살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죠. 근데 사실 바닥 시점에 준비하고 그 사람 준비가 됐구나 해서 사게 됐을 때가 사실은 상승 초입 시기일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 내가 더 집중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 시기는 명확하거든요. 반대로 이제 우리가 좀 너무 많은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시기에는 조심하는 건 필요하겠죠. 지금은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가장 최근에는 2022년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지금은 욕심을 부리고 싶은 마음과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욕심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 기간이 지금은 네. 되게 아이러니한 시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네, 생각, 결정을 할 때는 되게 조금 내려놓고 네, 보수적으로 이 두 개가 막 싸우죠. 그래서 몸은 바쁘고 네. 생각은 최대한 누르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도한 욕심, 과도한 공포 이 두 가지하고 멀어지자. 내 집만 있으면 좀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이 좀 더 이제 현실이 되니까. 이렇게 정말 내 집 하나만 믿고 있어도 노후에 괜찮은 걸까요? 뭐 물론 내 집이 또 어떤 내 집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죠. 네. BTS가 최근에 뭐 매입했다고 하는 그런 내 집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저는 걱정은 안 걱정 하겠죠?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지방에 있는 분들도 대단히 많고 그렇죠. 또 뭐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이제 뭐 70 넘어가서 뭐 아파트 하나 거주하고 있는데 그 집 가격 보면 뭐 2억, 3억밖에 네. 안 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고 과연 그 상태가 이제 노후 준비가 다 됐냐라고 봤을 때는 네. 사실은 어렵죠. 그 집을 팔고 나면 또 어딘가 살아야 되는데 살 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노후 준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좋은 방향과 좋지 않은 방향들이 있을 텐데 네. 사람들은 그게 좋으냐 안 좋으냐를 판단하고 가지 않아요. 그냥 본인의 의지대로 가는데 네. 그 의지가 어디로 가냐면 네. 보통은 나이를 먹을수록 산으로 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네. 또 뛰어놀고 싶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를 찾아오는 분들 중에 멀쩡하게 분당에 거주하다가 집이 좀 작았단 말이에요. 좀 애들 있고 하니까 좀 작은 거죠. 방 하나씩 다 주고 싶고. 네. 그래서 그 집을 정리해서 좀 용인에 이제 과거에 그때 용인에 한참 분양 많이 했을 때 그때 용인에 이사를 갔던 분이 있어요. 네. 그때 그 분양 가격은 그 분당 아파트 가격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시세는 어떻게 되냐면 더블 스코어가 나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안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용인에 거주하고 있다가 미금이나 약간 그 용인과 분당 사이쯤 딱 거주하고 있다가 또 아이들을 또 생각해가지고 좀 용인 저 외곽에
타운하우스로 이사간 케이스. 네. 한 몇 년 동안 좋았대요. 네. 근데 집값이 또 안 올라가는 걸 보고 네. 지금이라도 다르게 해야지라고 집을 내놨는데 아무도 안 보러 오는 거죠. 음. 여유 자금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월세라도 좀 받아볼까? 그런 생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저거 샀는데 결과가 정말 안 좋았던 케이스. 뭐 그 케이스는 정말 많지만 네. 그냥 무턱대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선택했을 때 그랬을 때 그분들이 과연 준비가 됐냐라고 보면 대부분 다 준비가 안 돼 있는 네. 상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노후 준비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 저희가 조금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보통 노후를 떠올리면 예전부터 좀 믿는 구석이 국민연금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20, 30대들은 뭐 거의 기대를 안 하고 있는 수준일 정도로 앞으로 이제 205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다라는 뉴스 기사도 나왔고요. 이 국민연금을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20대 또 30대 분들이 연금을 또 기대하면서 노후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연금저축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냥 우리 이제 연말정산 혜택 좀 더 받으려고 또 연금저축 가입하는 분들 있거든요. 있죠. 네. 왜냐면 뭐 400만 원에서 또 몇 프로 한도 내서 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금저축을 가입을 했는데 6년이 지났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3%더라. 뭐 이런 사람들도 대단히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을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금액과 그 물가가 감안됐을 때 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금액이 있을 텐데 그게 수익 만족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 믿어가지고는 큰일 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네.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것들만 믿고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이게 당연히 뭐 저희 부모님 세대나 네. 그런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만족되는 금액들을 그렇죠. 받기도 하지만 네. 지금 이제 뭐 30대 이런 네. 분들은 그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요. 지금도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많이 얘기하는 게 부동산은 멀리 바라볼수록 우리가 노후를 또 대비할수록 무조건 필수적으로 또 해야 되는 노후 대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궁금한 게요. 사실 출산율이 네.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뭐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얘기긴 하지만 0.78 수준이라고 뭐 OECD 국가 가운데는 거의 뭐 최하위권이잖아요. 인구가 감소하면 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가격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또 추측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노후 대비로 꼭 생각해야 되는 좀 이유, 관점을 한번 램고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인구가 매년 10분의 1로 줄어들면 다 사라지겠죠. 네. 지금 사실은 출산율만 놓고 봤을 때 심각한 수준이긴 해요. 네, 맞아요. 맞잖아요. 네. 그 통계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 소멸할 거다 라고 과연 생각할 수 있느냐. 2020년이 되면 지구가 멸망할 거냐 뭐 그런 것처럼 네. 근데 지금 이제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부동산이거든요. 그렇죠. 왜 부동산 해와라 물어보면 자기가 이미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리스크 해칭을 하고 싶어서 그 번 돈을 어딘가 묻어놔야 되는데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부동산인 거예요. 그 비중이 주식보다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네. 어쨌든 얘를 남겨놨을 때 지금 뭔가 현금 흐름도 나올 수 있고 시의 차이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어릴 때는 부모님이랑 방 한 칸에서 5명이 지냈거든요. 화장실 저 멀리 밖에 있고 네. 지금은 화장실이 한 개 있으면 만족하나요? 못하죠. 부부 화장실 따로 있고 가정 따로 아이들 있고. 둘이서도 싸워요. 맞아요. 이야 뭐 언니끼리 막 싸운단 네. 말이에요. 화장실만 그럴까요 과연? 우리 요즘 뭐 캠핑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하고 싶어 하죠. 그럼 캠핑 장비는 어디다 둬야 돼요? 따로 보관할 곳이 필요하죠. 없죠. 네. 지금 미국에서 상가들 중에 가장 많은 개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그 창고 임대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조금 붐이 일어난 게 얼마 안 됐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공간 임대하는 것들 중에서 창고 임대해주는 녀석들이 개수가 제일 많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더 뭔가를 즐기고 싶고 공간을 더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거 있어요. 그 취미생활 중에 네. 골프가 아니라 테니스를 그래 많이 친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많이 늘었어요. 근데 테니스를 어디 가서 쳐요? 초등학교 운동장 빌려서 쓰나요? 아니죠. 아니죠.
중심부, 도심에 있는 상업지구에 있는 그 상가 건물을 다 이제 인테리어 해가지고 실내 테니스장에서 친단 말이에요. 그 공간은 다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사람 수는 줄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니즈가 많아져서 필요로 하는 공간들은 왜 이렇게 많을까? 예전에는 그냥 커피숍 가도 조그만 공간 가서 2시간 동안 데이트하고 놀았어요. 요즘은 뷰 나오고 뭐 이렇게 잔디 있고 그 정도 규모 안 되면 가려고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부동산 수요가 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와 그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급, 그 비율에 의해서 가격은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라는 거죠. 물론 인구가 감소하면 마이너스 요인이긴 해요. 그렇지만 다른 요인들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말씀 들으니까 정말 예전에는 1000명이면 니즈가 예를 들면 100개의 니즈 정도로 충분했다면 지금은 1000명이면 5000개의 니즈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수요나 니즈를 만족시켜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 전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절대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만은 없다. 잠만 자는 공간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렇게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내 노후의 대비를 정말 부동산으로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아무래도 노후 대비해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피해야 될 실수만 안 해도 사실상 우리가 노후 대비가 조금 더 안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랭구님께서 보시기에 이것만큼은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 얘기해 주시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들 정반대로 하면 보통 돼요. 근데 일반인들이 선택하는 선택지는 뭐냐면 일단 작은 거, 가벼운 거, 만만한 거, 그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 대표적인 종목이 오피스텔이거든요. 오피스텔까지는 뭐 선택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진짜 여기 신도시 들어올 때 아파트 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분양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내가 못했네? 그럼 거기에 또 삐까뻔쩍한 오피스텔이라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결과를 내놓냐면 신도시는 필지가, 남아있는 필지가 많고 주거 공간, 그러니까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세대수 대비 상가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구도심은 그 반대가 많아요. 너무 아파트는 많은데 상권이 조금 작은 경우가 많아요. 되게 답답하거든요. 신도시는 그 반대란 말이에요. 근데 신도시에 가서 오피스텔을 샀을 때 성공 확률이 대단히 낮죠. 특히 그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거의 필패하죠. 왜? 최고가로 딱 책정해서 분양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는 게 필요하고요. 반대로 오피스텔로 성공을 하려면 2가지 원칙만 지키면 돼요. 어떤 원칙일까요? 이미 이곳은 더 이상 뭔가를 지을 수 없다. 대부분 구도심이에요. 만약에 뭐 분당에 지을 수 있는 오피 공간이 있을까요? 없겠죠. 분당은 없어요.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서울 뭐 구도심도 마찬가지고요. 그곳을 선택하면 최소한 그렇게 큰 실패는 안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의 그 수요죠. 근데 이제 요즘에 젊은 분들이 뭐 결혼도 안 하고 하긴 하지만 또 결혼을 해도 애를 또 적게 놓기도 하지만 원룸 오피와 방이 하나가 더 있는 오피는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원룸 오피 한 7평짜리에서 우리 부부 생활을 하긴 어렵잖아요. 그럼요. 현실적으로. 근데 방이 하나 더 있으면 한 11평 되는데 방이 있다? 그러면 신혼부부 생활을 할 가능성도 열려요. 거기에 따라 그 수요의 크기가 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하면 좋겠고 그런 분들은 제일 중요시하는 게 회사하고 출퇴근 거리죠. 그래서 일자리, 교통이 정말 좋은 곳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큰 실패는 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실수를 하는 게 오피가 아니라 그 다음으로 만만한 것들. 월세를 조금 더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받으려고 봤더니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가구주택 이런 걸 많이 해요.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왠지 그걸 사면 건물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느낌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또 멀쩡한 걸 사면 되는데 신도시 가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게 돈이 부족한 분들은 상가를 사죠. 상가는 이제 구분 상가들이 많으니까 대충 한 2억에서 4억대가 많거든요. 그럼 충분히 대출을 일으키면 한 5천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많이 물리죠. 왜 물리냐면 그 상가를 쾌적한 곳에 가서 하려고 해요. 구도심에 허름한 거 이런 낡은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들은 상가가 많이 분양되고 계속 지어지고 그리고 상가의 비율이 너무 많아요. 거주자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팅되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은 월세로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허수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2년 지나고 나면 못 버티고 나가게 되고 그럼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월세를 맞춰야 되고 또는 공실이 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실제 제 아는 분들 중에서 병원을 하고 있는데 의사를 하고 있는데 병원장님인데 네. 그냥 인근에 뭐 세종시 상가가 멋져 보여서 샀다. 2년 동안 공실이다. 그 얘기를 계속 전해 듣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왜 그걸 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세종시 듣자마자 와 됐다 끝났다. 그렇죠. 네. 내가 아파트는 없지만 네. 상가 월세 받고 있어. 이 말하면 얼마나 부러워할까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샀는데 세종시의 상가의 비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네. 처음부터 딱 구조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아파트 세대수는 뻔히 정해져 있고 그럼요. 상가가 들어올 자리도 정해져 있고 그 다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상가가 있을 건지가 눈에 보이기 그렇죠. 때문에 답이 있지만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 찰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좀 실수를 범하는 경우만 우리가 좀 피해가자라는 네. 거예요. 지금 네. 얘기해 주신 네.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잠깐만 램구님이 이런 실수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으로 우리가 네. 노후 준비를 안전하게 잘 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큼은 잊지 말자. 어떤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후 준비로서의 부동산 투자. 사실은 오피스텔이 아니라 뭐 빌라를 할 수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되게 많은 게 있지만 오피가 깔끔해요. 그 다음에 또 신도시에 있는 게 또 멋져 보여요. 보기가 좋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세종시 상가는 또 뭐가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지역적으로 괜찮아 보이고 다 뭔가 겉보기에 멋져 보이는 것들이에요. 상가주택도 도심에 있는 것들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외곽에서 깔끔한 거 신축을 사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 그냥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네. 그 반대 걸 선택하면 되거든요. 아. 예뻐 보이지 않는 거. 그렇지만 거기서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저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네. 쭉 봤을 때 수도권을 쭉 봤는데 뭐 상가 같은 것들 봤을 때 수익률이 입지 괜찮은 것들은 다 3% 선이더라고요. 조금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좀 더 수익률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약간 눈높이를 외곽으로 돌리면 이게 4, 5%까지 나오기도 해요. 대신에 그 친구들은 극명한 리스크를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 하는 게 좋냐라고 봤을 때는 전자가 무조건 좋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월세가 올라가야 매매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면 전세를 볼 게 아니라 네. 미래 가치가 있는 걸 사야 되죠. 맞잖아요. 네. 수익형 부동산을 살 때는 월세가 오를 수 있는 걸 사야 돼요. 근데 그 반대 거를 예뻐 보이는 걸 사거든요. 네. 월세가 어떤 게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도심 내에 있는 게 월세가 훨씬 더 빨리 정확하게 올라요. 그래서 걔를 선택하는 게 지금은 수익률이 3% 낮아 보이지만 네. 매가가 오르고 월세가 오르면서 또 3%, 또 3%, 또 3%, 또 3% 해서 나는 확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공실 없이 3%를 받으면서 시세차익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저쪽은 어떻게 되냐면 월세가 안 오르고 심지어 내려가요. 허수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내려가서 매매가 떨어졌는데 옛날에 샀던 가격 팔면 아무도 안 사고 또 시간 지나면 안 올라 월세가. 네. 그래서 횡보 이런 경우죠. 그 논리를 좀 잘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겉보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 핵심은 네. 월세에 있다. 월세에 있다. 네. 월세가 오를 수 있는 네. 그 가능성. 네. 그것까지 사실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뭐 오피스텔이든 뭐 상가가 됐든 여러분께서 좀 더 안정적인 노후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할 때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 월세 현금 흐름 이걸 아마 우선적으로 고려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을 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럼요. 그냥 뭐 이론적인 이야기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미 내가 50대인데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5년 뒤에 뭐 정년 퇴임할 것 같은데 네. 월세를 좀 받아놔야 될 것 같은데 그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랬을 때 그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자산의 크기 자체가 적을 때 그게 제일 큰 문제이긴 해요. 그럼요. 자산의 크기가 적으면 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50대가 아니라 뭐 30대, 40대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노후 준비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모습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일 좋은 케이스는 그냥 은행에 예금해놓고 이자만 받았는데 또 그게 꽤 큰 금액이 나오면 된 거잖아요. 된 거죠. 제가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수강생들한테. 네. 여러분 노후 준비로 얼마 정도 금액이면 적정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물었을 때 네.
뭐 1번 100에서 200, 뭐 2번 300에서 500, 네. 뭐 이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네. 가장 가장 많은 비율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300에서 500. 그 다음 비율을 많은 게 500에서 1000. 그 다음에 뭐 100, 200은 좀 작아요. 네. 이걸 제가 봤을 때 좀 놀라운 게 뭐냐면 꿈이 크지가 않네. 아, 생각보다. 300, 500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딱 그 정도를 원해요. 딱 그 정도를 원하고 큰 금액이 아닌데 왜 그걸 달성하려고 지금부터 노력을 안 하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화성까지 가는 정도의 목표예요. 네. 아,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 목표를 굉장히 멀리 두더라고요. 아니, 만약 목표가 300, 500이면 그러면 좀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월세를 한 100만 원 먼저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또 100만 원, 100만 원 하면 구멍 1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나면 그걸로 그때 한 번만에 딱 세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미리미리 사실은 수익형 부동산을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시혜차익형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그렇지만 만약에 그 대상이 시드머니가 너무 적은 분들 있죠. 네. 저는 뭐 5천만 원밖에 없어요. 1억도 안 돼요. 네. 그분들한테 무작정 수익형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당연히 초반에 시드머니를 조금은 공격적으로 불려나가는 것도 필요하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되게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그걸 잘 불려가지고 2억, 3억, 5억, 10억까지 만든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한 번에 호황장만 만나도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은 이제는 수익형으로 비중을 충분히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이렇게 빨리 불렸으니까 이걸 더 열심히 해서 더 빨리 불려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하락장이 한번 오죠.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그때 수익형으로 이걸 전환했으면 저는 훨씬 더 그분들이 생각하는 노후 준비가 탄탄하게 빨리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나이가 많고 적고 여부를 떠나서 가지고 있는 자금 자체가 너무 적다면 네. 그렇다면 이거는 자산을 빨리 키우는 것들에 대한 공부와 준비, 실행이 필요하다. 필요하죠. 근데 이게 웬만큼 쌓였다. 네. 그러면 철저하게 눈높이를 낮추고 수익형을 가는 건 필요하다. 요 전략만 잘 갖고 실행을 옮기시면 네. 되게 현실적으로 될 것 같아요.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도 너무 눈높이를 높게 잡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네. 결국은 또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를 모았을 때 수익형 부동산을 한번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거 대신에 좀 미래 가치를 보면서 그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4050 세대분들은요. 네. 내가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조금 늦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도 하시거든요. 네. 늦은 노후 준비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또 랭구님께서 또 조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50이라서 노후 준비가 늦은 것 같다. 네. 사실은 지금이 한창이잖아요. 그렇죠. 100세 시대가 이제 맞아요. 왔다고 했을 때 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진짜 충분한 것 같고요. 이분들이 장점이 뭐냐면 그동안 알뜰하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통장에 돈이 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긴 한데 제가 주변에 봤을 때 다 그래도 알뜰살뜰하게 네. 정말 다 좀 모아두긴 했더라고요. 그게 장점이긴 한데 단점은 뭐냐면 돈은 있는데 네. 그거를 활용할 줄을 몰라요. 젊을 때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공부를 치열하게 열심히 해요. 30대 초반 분들이 특히나 요즘에도 재테크 공부 정말 많이 하거든요. 자기 갖고 있는 돈 대비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내가 답답할 때도 있어요. 돈은 5천만 원밖에 없는데 네. 막 전국을 휘젓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살려고 저럴까. 근데 반대로 이제 40, 50대 분들은 돈은 있는데 또 너무 안 해요. 네. 뭔가를. 너무 안 하고 그냥 덜컥 살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정도가 제일 좋긴 하겠죠. 일단 늦었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네.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는 건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 준비에 있어서 핵심 1번은 뭐냐면 그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의 자금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탄탄하게 공실 없이 그래도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할 수 있는 그 안목, 눈을 길러 나가는 그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 준비를 저는 40, 50대부터 준비를 해 나간다면 그게 아무리 길어봤자 3년, 5년 정도 되면 충분한 기간 아닌가. 그리고 한 번만 제대로 세팅해 두면
충분하지 않을까. 사실은 한 번의 세팅이 대단히 중요해요. 네. 왜? 내가 종잣돈이 5억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한 번 세팅하고 나면 또 다른 걸 세팅하고 싶을 때 또 5억을 모아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시간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모으는 것보다 한 번의 세팅이 너무나 중요하죠. 저도 이제 수익형 부동산 너무나 좋아라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아야지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저도 뭐 조그만 거부터 뭐 큰 것까지 조금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저는 정말 작게 시작했거든요. 겁이 많은 사람들은 네. 그냥 소형 아파트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출 조금 일으켜서 할 수도 있고요. 네. 심지어 대출 안 받고 해도 돼요. 그렇죠. 수익률이 뭐 2%면 어때요? 공실 없이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또 아파트는 또 시세차익 날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정성을 제외하고 수익률 5%만 찾거든요. 이러니까 어렵고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네. 사고 싶은 분들 충분히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상가를 선택할 때 제가 최근에 물건을 봤단 말이에요. 광역시에서 최상급입지예요. 네. 주변에 1만 세대가 아파트가 빼곡하게 감싸고 있는데 거기 상가동이 2개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은 입지네요. 그 2개 동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100% 병원, 학원. 아니 상가동이 그 2개밖에 없는데 거기 안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다른 업종은 치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이미 다 입주가 돼 있고 임차가 완료돼 있고 인테리어까지 싹 해가지고 학원 원장님이 이거 지금 운영 잘하고 있는데 이게 수익률이 5%로 딱 나와 있더라고요. 네. 사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네. 아, 이런 친구들은 사도 괜찮겠다. 엄한데 외곽 외곽을 볼 이유가 전혀 없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서울거만 보면 금액대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경기도 외곽 가는데 지역을 넓히면 지역에도 괜찮은 좋은 입지에도 모든 요소가 만족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네. 거. 그것도 조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6개월 만에 최대를 또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네, 뭐 우리가 이제 기차를 탔는데 네. 열차 안에 원래는 100명을 태울 수 있는데 과거에는 한두 명 탑승을 했었거든요. 네. 최근에는 한 10명 정도 탑승을 하네라는 분위기인 거죠. 아, 네. 어떻게 우리가 이걸 판단할 거냐. 네. 사실 절대적인 수치로 놓고 보면 너무 적은 수치이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과거 한두 명이 10명까지는 왔다. 네. 이게 이제 한 가지 변화 포인트가 되기는 하죠. 그게 이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궁금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긴 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갑자기 12, 15, 20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되게 그냥 또 줄다리기가 10에서 다시 한번 시작되는 느낌. 네. 그렇게. 10에서 쭉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10에서도 또 뭔가 약간의 이런 줄다리기가 있을 것 같은. 지난해 최악의 거래 절벽 네. 시기를 맞이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는 어쨌든 진짜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럼 랭구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올해부터 거래량 회복이 좀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결정적인 이유 2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대출이죠. 아, 대출. 네. 대출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또 특례보금자리론 뭐 이런 그렇죠. 혜택들을 통해서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맞아요. 대출을 좀 진행할 수 있는 점. 다 대출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뭐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또 대출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비조정 지역, 풀린 지역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대출이 또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 변수는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갈아타기를 하고 싶지만 그냥 무턱대고 이걸 딱 팔고 딱 사는 사람도 있지만 네. 사실은 내가 2년 뒤에 이사 갈 집을 사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정리하고 가야지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갈아타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되게 유연하게 바뀌어 있다. 그리고 과거보다 지금은 뭐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취득세도 이제 기본 세율을 받을 수 있고 또 과거보다는 종부세 부담도 조금은 부담을 덜었고 특히나 이제 한 뭐 1, 2주택자 같은 네.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출하고 정부 정책 완화로 인해서 거래가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정도가
얼마나 더 그분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되느냐에 따라 또 거래가 좀 더 풀릴 거냐, 조금 늘어난 상태도 또 계속 유지될 거냐, 이렇게 또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어떤 반응들이 끌어올라오고 있는 그런 네. 느낌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역에 따라서 거래 건수도 그렇고요, 뭐 하락폭의 비율도 그렇고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하지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서울 수도권의 상황이다 네. 보니까 서울 수도권의 또 거래 상황도 좀 궁금합니다. 서울 하면 바로미터, 맨날 뉴스에 나오는 지역이 네. 있죠. 네. 이제 그 지역을 딱 예시로 한번 생각해 보면, 네. 뭐 잠실헬스가 30평대가 20억 미만으로 이제 쭉 급매물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물건들이 다 사라졌어요. 네. 네이버 부동산 떠 있는 물건들은 아직도 20억 있는 것 같은데요라고 하지만 전화해 보면 없거든요. 좀 레알동 괜찮은 것들은 대부분 또 23억 뭐 이렇게 이상 올라 있단 말이죠. 편차가 생각보다 커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단순히 최저가를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실거주하는 분들은 당연히 동층 다 따지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걸 따지다 보면 예전에 20억이 안 됐었는데 23억? 이 괴리감이 생각보다 큰 거죠. 네. 그러면 20억과 가격 움직임이 3, 4억 정도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10%가 아니라 20%의 격차예요. 단기간 내에 펼쳐진. 네. 물론 이제 그 가격은 나와 있는 호가인 거고 거래된다는 보장은 없긴 합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이 가격에 또 누군가가 받아줄 수 있느냐라고 보면 쉽지 않죠. 그렇죠. 왜? 이전 가격을 아니까. 네. 손이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래가 또 많이 발생 안 하고 계속 행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 근데 이게 서울이 모두가 다 그렇냐라고 보면 이게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좀 사실은 잠실은 좋은 지역이잖아요. 네. 서울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네. 이 지역의 사례가 현재 이런 상태라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다른 지역을 좀 살펴보면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급매물 나와 있는데 거래가 조금 잘 안 되는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급매물 거래가 조금 되고 나서 그냥 조금 높은 금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지역도 있고, 다 잠실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잠실보다 못한 지역들이 더 많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뭐 도노강 이런 지역도 있고, 네. 왼쪽 위로 가면 마포구,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 뭐 관악구, 뭐 금천구 많잖아요. 네. 이제 그랬을 때 뭐 도노강이라든지 뭐 마포구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도 살기 다 좋은 동네이긴 네. 해요.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그 현재 나와 있는 가격과 최근에 실거래했던 가격 수준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뭔가 급매물이 빠르게 소화가 되고 사람들이 더 높은 금액을 내놓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여전히 그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떨어지게 기다리는 네. 사람들이 훨씬 더 수요가 많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번듯한 서울에 있는 집 한 채는 네.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면 사람들은 서울에 내 집 마련이 점점 이제 가능해지지 않을까? 나도 한 채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집 마련 전략을 우리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거 엄청 큰 화두네요. 네, 맞아요. 내 집 마련 전략, 네, 사실 저 관심이 있는 주제이긴 하고요. 네. 할 말이 많긴 한데, 내 집 마련을 잘 못하는 케이스가 있고 잘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극명하게 나오는 케이스가 결혼하고 비슷해요. 본인이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네. 눈높이는 달라요. 자동차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사실은 본인 능력상 소나타를 사야 되는데, 이걸 보다 보면, 500을 더 보태볼까? 500 더 보태볼까? 하면 조리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에이씨, 이렇게 되거든요. 네. 내 집이 더 심해요. 선택지가 너무 많잖아요. 여기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학교가 조금 가까우면 좋겠는데, 연식이 조금만 세고 하면 좋겠는데, 직장 거리를 1시간 반 말고 40분 이내에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따지다 보면 네. 이게 한 개당 1억씩 올라가거든요. 맞잖아요. 맞아요. 그럼 한도 끝도 없어요. 네. 갈아타기 할 때 더 안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럼요.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기 하고 싶단 말이죠. 네. 근데 그랬을 때 한 단계만 점프하면 되는데 2단계 이상 한 방에 점프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과도한 욕심.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연끌을 하게 되고 무리하게 되고 거기서 내가 예상하던 대로 안 되면 이게 너무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네. 내 집 마련을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 현실 수준에서 맥스 한 단계만 높이는 거예요. 한 단계만. 네.
거기서 선택 가능한 사람들이 선택하면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2단계 올리는 순간 이게 이제 넘사벽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 기분 나빠요. 누구는 이걸 다 집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이 집을 못 갖느냐 이렇게 네.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한 단계 마련하고 한 단계 마련하고 올라가면 되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해왔거든요. 네. 저도 제가 7년 동안에 7번 이사를 했거든요. 평균으로 따지면은 뭐 1년에 한 번꼴로 한 거죠. 네. 근데 그 지역이 제가 구도심, 신도심, 뭐 서울, 강남권, 강북권, 경기도, 그다음에 지방광역시 뭐 다 살아봤는데 네. 저는 한 단계씩 딱딱딱딱 점프해 왔거든요. 그렇게 해도 좀 나름대로 행복했고 네. 하나씩 이루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너무 많이 점프하려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지역을 선택할 때 무조건 그 용을 선택하려고 해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용의 꼬리가 좋을까, 뱀의 머리가 좋을까? 저는 네. 얼마든지 내 집 마련은 뱀의 머리도 괜찮습니다. 주의거든요. 그게 만약에 틀린 답이라고 하면 네. 서초 강남은 괜찮은데 송파는 아무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서울은 괜찮은데 광역시 아무도 살면 안 됩니다. 아무도 내 집 마련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내 집 마련 해도 그 지역 살기 좋고 시집값도 탄탄하게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내가 만약에 뭐 용인에 살고 있는데 꼭 분당 살아야 된다, 사야 된다. 그 관점만 깨트리면 얼마든지 내 집만 할 수 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라고 한다면 내 집 마련은 사실 단타성이 아니잖아요. 되게 장기전이거든요. 그럼요. 하락은 무조건 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기간 동안 하락이 한 번 이상 무조건 찾아와요. 네. 그러니까 찾아오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랑 절대 안 싸워야지.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발생할 수 없죠. 그게 무서워서 결혼을 안 해야지라는 건 어리석잖아요. 네, 맞아요. 당연히 싸울 수 있고 당연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이클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만 너무 고점에 사는 것만 조금 피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네. 그냥 무릎에서 어깨 사이에 사면 된다. 네. 그냥 그렇게 마음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조언들을 바탕으로 이제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했으면 지금은 꽤 괜찮은 시기 아닐까요? 지금 머리라고 볼 수는 없죠. 네. 왜 머리에서 이미 많이 빠진 거 확인됐으니까. 네. 근데 물론 그게 허리냐, 뭐 무릎이냐, 무릎이냐. 뭐 바닥이냐에 대한 네. 이건 또 다른 생각이 다르지만 네. 중요한 건 너무 고점은 아닌 거는 맞겠죠. 나머지 두 개는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허리냐, 네. 무릎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집값이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또 기대하시는 무주택자나 또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아니야. 아직은 집 살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전략적으로 좀 어떻게 또 접근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진짜 어려운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마음속에 이미 바닥이 언제예요를 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네. 우리가 어떤 걸 샀다가 고점 딱 되기 직전에 이거를 탁 매도할 수 있나요? 힘들죠. 뭐 주식도 누구도 마찬가지고 못하죠. 네.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딱 바닥에 딱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고점 직전에 파는 것보다 바닥에 사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엄청 과도한 욕심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 욕심을 가지고 지금 사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걸 답하기가 사실은 너무 어렵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고점만 아니라면 사실은 항상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과연 꼭 지금입니까? 라고 한다면 네. 지금부터 관심을 그래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고 싶기는 해요. 이런 건 있어요. 네. 신기하게도 좀 좋은 지역들, 사고 싶은 지역은 한 20%밖에 안 빠졌다라고요. 네. 조금 입지가 약간 부족한 지역들은 진짜 뭐 40% 이상 빠진 맞아요. 적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한 5년 전 시세로 돌아갔거든요. 그동안 우리 이제 물가는 올라왔는데 네. 가격은 이제 완전 회귀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런 지역들은 또 공통적으로 신기하게도 리스크가 많은 지역들이 많아요. 막 입주 물량도 많고. 네. 그러니까 또 선뜻 손이 안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네. 내가 꼭 얻어가야 될 게 뭔지를 잘 초이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우자랑 똑같죠. 네. 모든 조건이 아니라 이거는 나는 안 돼. 근데 요거에 만족되면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시나요? 아마. 그렇죠. 근데 항상 거기 가격과 입지 두 가지 요소를 믹스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지금 서울에 뭐 땡땡구에 있는 거 내 집만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근데 여기는 가격이 조금밖에 안 빠졌어요. 여전히 비싼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죠. 같이 이제.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다는 소리예요. 네. 이 좋은 입지를 많이 빠졌을 타이밍에 바닥일 때 딱 사고 싶다는 건데 이게 반비례 관계잖아요. 입지가 좋은 것들은 가격이 많이 싸게 나올 확률이 조금 덜 하긴 하니까 결국 내가 선택해야 된다. 둘 다, 세 개 다 가지기는 조금 어렵다. 뭐 선택할 거냐. 길게 놓고 본다면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 리스크가 덜한 거, 그리고 내중에 갈아타기를 좀 덜 생각해도 되는 거, 덜 생각해도 되는 거, 그거를 선택하는 게 낫죠. 다만 그거를 내가 가진 수준에서 한 단계 점프가 아니라 걔가 또 두 단계 점프 되어 있을 가능성이 또 매우 높아요. 그러면 그 눈높이를 좀 낮춰서 그 다음 입지 거 선택하시면 또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또 많이 드리죠. 혹시 랭구님의 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네. 이제 투자를 하셨을 때 좀 성공적으로 잘 하신 사례들이 많이 있으실까요? 혹시 궁금해요. 제 사례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타이밍 핀트를 너무 많이 못 맞춘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다가 제주도로 이사를 가면서 서울 걸 팔았는데 서울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거죠. 팔고 나서요? 네. 제주도에 갔다가 또 이사를 또 대전으로 갔는데 제주도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때도 집을 안 샀는데. 대전에 이제 이사를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이미 또 경험을 했으니까. 두 번의 어떤 기회를 다 놓치고 이제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살고 있는 대전을 바라보세요. 객관적으로. 왜 자꾸 보물이 당신 근처에 있는데 왜 자꾸 멀리서 찾느냐 라고 이제 답변을 드렸죠. 그랬을 때 그분은 대전에서 입지가 좋은 거를 이제 샀었고 당연히 엄청난 수익을 봤었고 정반대되는 케이스에서 교훈을 얻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제 친한 친구 녀석이 직장을 2013년도에 서울로 발령을 받았어요. 발령 받자마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고양시에 있는 삼성지구 미분양이 많던데 내가 지금 이제 와이프랑 같이 전세 살고 있는데 그냥 이참에 내 집만 하면 어떨까? 사라고 했죠. 안 샀어요. 왜 안 샀니? 물어봤더니 미분양이 있더라고. 그래? 미분양 사라질 수 있는데 신도시는 원래 조금씩 그런 게 있어.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 2년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2015년도에. 자기가 강북에 있다가 회사가 강남으로 이제 이전할 때요. 분당, 용인, 수원 쪽에서 출근하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내 집만은 어떨까 그러더라고요. 분당이 좀 부담스러우면 용인이나 다 괜찮아. 충분히 괜찮아. 조언을 해주셨어요. 했죠. 나 안 샀어요. 왜 안 샀냐고 물어봤더니 용인이 집값이 오를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2년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인천에서 이제 전세 거주하면서 지금 출퇴근하고 있는데 왕복 3시간씩 1호선 타고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근데 인천이라도 그냥 집을 사면 어떨까? 이미 서울은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사라고 했어요. 2017년도에. 그냥 사, 그거 그냥 너가 거주하고 있는 거 머리 찾지 말고. 안 샀어요. 왜 안 샀냐 물어봤더니 야, 인천이 집값이 오를까? 그런 거. 같은 질문의 반복이네요. 그러니까 리스크, 그다음에 본인 생각 대비 낮은 안 좋아 보이는 입지, 그다음에 브랜드 이런 걸 다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눈높이가 너무 그리고 마지막에 2019년도에 이 친구가 구로구로 전세 이사를 왔더라고요. 너무 머니까. 그리고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 이거 혹시 살 생각 있냐고 자기한테 전화가 왔는데 사도 될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겠어요. 19년도에 구로구 집을 사라 했어요. 그냥 딴 거 멀리서 보지 말고 그냥 네가 살고 있는 그 집 그거 그냥 바로 사라고. 괜찮다고 했더니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고 정부에서 이제 자꾸 규제를 한다고 하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구로구인데 이게 될까? 안 될 이유를 다 갖고 왔고 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못 샀어요. 못 사셨군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에 힌트가 되게 많아요. 거기서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어떤 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그래도 수요가 있는 곳은 다 오를 때가 되면 올라요. 내가 살 수 있는 수준에 사면 되는데 이 사람이 구로구는 안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를 살 것이냐. 사실은 살 수가 없는 금액이거든요. 분명히 살 수 있는 금액은 구로구인데 이걸 선택을 안 하니까
기회마저 없어지는 거죠. 자, 이제 1주택자들의 또 네. 고민이 깊습니다. 지금 시점에 갈아타기를 하는 게 나을지 네.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일지 1주택자 분들은 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1주택자 분들의 로망은 뭐냐면 네.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렇죠. 특히 우리 아이들 키우기에 좋은 네. 지역으로. 그리고 너 어디 살아? 했을 때 얘기하고 나면 왠지 사람들이 나를 조금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그렇죠.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그런 곳을 꿈꾸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과연 갈아타기, 입지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 하는 게 항상 옳은 선택일까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네. 제가 수익률 비교해 봤더니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내가 A사 브랜드를 갖고 있다가 가방을 네. 좀 더 고급스러운 B사 브랜드로 갈아타기 하는 것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갈아타기를 하는 이유가 시세 차익만 생각한다면 그 녀석은 큰 의미 없을 수 있다. 다만 의미가 있다면 자기 만족과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그건 당연히 가치가 있죠. 맞아요. 그 부분이 결정되어 있는 거지 이제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갈아타기는 시뮬레이션 해보면 생각보다는 별 차이가 큰 차이가 없다. 없군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례를 들어보라고 한다면 네. 서초구에서 제일 살고 싶어하는 건 반포죠. 네. 누구나 살고 싶어 해요. 그럼 시간을 좀 많이 돌려볼게요. 8년, 10년 전을 돌아가서 네. 그때 한 5년 차 신축 아파트가 반포 자이였어요. 네. 지금도 연식이 좀 됐죠. 네. 그렇죠. 지금 많이 됐죠. 네. 2008, 9년식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여전히 입지가 좋죠. 네. 가격도 탄탄하고.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누가 있었냐면 한양 아파트라고 하는 재건축 아파트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었을 때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더 안 좋은 지역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재건축 갈아타기도 너무 많이 고민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두 가지만 놓고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입지를 딱 같이 세 개를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답이 나오는데 한양 아파트가 그때 10억 5천 했었어요. 네. 이 친구를 살려면 네. 내 돈을 10억 5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올라간 금액들을 계산해보면 지금 뭐 20억대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많이 오르긴 했죠. 네. 다만 만약에 그 시점에 반포 자이를 샀다면 걔는 그때 시세가 재건축보다는 이미 완성된 신축이니까 더 비싸야 되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13억 5천 정도 했거든요. 근데 전세가 금액 자체가 8, 9억대라서 갭 자체는 4억이었거든요. 네.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나았을까? 수익률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냥 일반 아파트를 사는 게 훨씬 높았던 게 답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만약에 반포가 아니라 저 동대문구나 동작구나 뭐 그냥 좀 송파구나 강동구나 거기에 있는 그냥 무난한 아파트를 선택해도 네. 수익률은 사실은 비슷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수익률은. 결국은 내가 그냥 꼭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갈아탈 거냐 좀 더 많은 비용을 내고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네. 그걸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걸 할 때 제가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죠. 2단계 건너뛰려고 하지 말고 맞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건너뛰어라. 근데 거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자를 정하는 게 전 너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내 집만 할 때 대출 안 하고 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첫 번째 체크 포인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자인가, 내 소득 대비. 저는 그 이자가 내 소득 대비 한 25% 미만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하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혹시 내가 실거주라고 말을 하면서 100% 투자를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실거주의 비중이 당연히 한 80%. 네. 투자에 대한 기대치가 한 20% 정도여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의 비율이 네.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딱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파트를 선택할 때 그 지역 내에서 너무 많은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너무 싸다고 너무 저렴한 입지, 그 입지 안에서도 너무 상품성이 안 좋은 걸 선택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지역도 참 괜찮은데 네. 그 지역 내에서도 그래도 수요가 50% 이상 있는 입지 상품성이 있는 걸 선택하는 게 그래도 나중에 이거를 내가 매도했을 때 네.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금 체크해보고 갈아타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지역 가고 싶은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자인가? 네. 오케이, 합격. 그럼 두 번째는 체크. 뭐죠? 막 너무 많이 오르는 걸 기대하고 사는 건 아닌가?
아니야, 내가 정말로 살고 싶어서 아이들 키우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또 한 거야. 세 체크. 번째는 네. 그 지역 내에서도 내가 합리적으로 분명히 선택을 할 텐데 네. 그 지역 내에서 하위 50%가 아니라 상위 50%를 선택하면 좋겠어요. 그게 뭐 동대문구든 관악구든 은평구든 어느 상관없이 지역이든. 네. 전국에서 50%가 아니라 네. 그 지역 내에서 상위 50% 이내 정도면 충분히 무난하다. 수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단점은 한 가지인데 장점 두 개를 갖고 있는 곳을 선택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장점이 더 많은 곳을 선택하고 그래야 싶죠. 그 친구가 저평가되어 있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 신기하게도 그게 딱 똑같이 갖고 있어요. 이게 장점이 저게 단점이고 입지가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네. 여기는 저렴한데 많이 빠졌는데 리스크를 안고 있고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기준이긴 한데 저는 일단 지역에 대한 편견은 없어요. 그 어떤 지역이든. 네. 그렇지만 그 지역을 너무 과도하게 평가하지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인천 송도로 갔을 때 네. 서울보다 인천 송도가 훨씬 낫죠. 생김새만 놓고 보면. 아. 다만 이제 입지가 조금 서울하고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비주얼만 보고 여기는 진짜 대단한 곳이 될 거야. 아. 이런 편견에 사로잡히는 부분들. 근데 그게 제가 예를 송도로 들었지만 네. 지금은 검단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도 또 똑같은 상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물론 좋아질 여지가 대단히 네. 많지만 그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제대로 평가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하고요. 저는 어쨌든 흐름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갈 거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과거에는 저렴한 곳부터 한 7년 전에는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 패턴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좋은 입지가 계속 시세를 리딩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올라가서 옆으로 퍼지거든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과연 외곽부터 이게 흐름이 올 거냐 올 것이냐. 아니면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퍼질 거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리스크는 대부분 외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흐름은 중심지에서 다시 외곽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네. 그래도 좋은 입지부터 외곽 순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네. 그리고 서울은 생각보다 지방과 다르게 교통 호재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내에 좀 개통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곳들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그래도 그 지역 중에 조금 가성비 있는 지역들 네.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8호선 연장되면 저 위로 올라오죠. 네. 그다음에 인천 검단도 1호선 연장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동부선은 좀 많이 남았지만 거기도 이제 관통하는 부분들이 있죠. 거기도 결국은 갈아탈 수 있는 호선이 어떤 호선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2호선, 9호선 이런 맞아요. 중요한 호선을 갈아탈 수 있으면 대단히 좋거든요. 네. 뭐 그런 지역들, 교통 호재가 좀 있는 지역들을 기왕이면 살펴보면 그래도 조금은 나은 포인트를 찾을 수 있겠죠. 역세권이 아니었다가 역세권이 되는 지역, 뭐 이런 지역들. 그런 부분들까지 네. 입지와 또 아무래도 서울을 빼놓을 수 없는 교통까지도 같이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지금과 같은 부동산의 침체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락장이 불안한 많은 분들께 또 랭구님께서 또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하락했다 하더라도 아무 불편함은 없겠죠. 그렇죠. 아, 더 좋은 기회가 오겠구나라고 네. 생각할 거고 사실은 지금 침체기 때 조금 더 불안한 분들은 이미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긴 해요. 네. 이거를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그래도 하나 갖고 있는 거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까? 그렇죠. 뭐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항상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하락 기간을 누구나 한 번 이상 맞이하게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를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좀 어떨까. 지금 현재 조금 힘든 시기지만 역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보면 그 부분은 대단히 적단 말이에요. 지금은 엄청 힘든데 내가 새우잠을 자면서 고래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한편으로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너무 내 몸은 편안한데 생각만 많이 하는 게 공상으로 갈 확률이 높고 맞아요. 특히 밤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되게 속상해지면서도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 우울해지고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네. 빨리 자고 푹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 지금처럼 당장 내가 뭘 사야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분들도 대단히 많을 거고 맞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매일 모니터링하는 건 의미 없는 짓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에 집중하면서 네. 조금 있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다만 중요한 포인트들 그것들만 딱 체크해 가면서 아 이게 변하고 있구나. 그때 내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을 그 시점에 뭔가를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또 결정을 하고 나가면 어떨까. 지금 만약에 한 채 갖고 있는데 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한 채 갖고 있는데 결정할 수 있는 건 진짜 별로 없어요. 네. 이걸 그냥 갑자기 금매로 팔 거냐? 판다고 해서 팔린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자,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이걸 팔리게 하려면 최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세보다 네. 최소 10% 이상 저렴하게 내놔야 팔릴까 말까요? 그렇죠. 20% 이상 내놓으면 팔릴 거예요. 팔리겠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지나갔을 때 시간이 지나서 얘가 10%라도 오르게 되면 사실은 기회비용이 20%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그러네요. 퍼센테이지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완벽한 타이밍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지금 팔고 올라가기 직전에 딱 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건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도 못하는 일.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집, 충분히 수요가 있는 집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네. 그리고 상승장이 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순간들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집이 그 사람들이 간절하게 사고 싶은 집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분위기 좀 바뀌어봐라. 네. 사람들 다 내 집 사고 싶어서 줄 설 거다. 그 생각 가지면서 또 지나가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그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강남이든 좋은 입지에 건물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시기를 다 지나가요. 시간 지나면 또 그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고 얘가 또 엄청 올라가고 그렇죠. 또 하락기에는 조금 내려갔다가 상승기에도 많이 올라가고 네. 그것들의 반복에 의해서 결국은 약간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간다라고 믿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